안녕하세요. 가상현실 콘텐츠 산업회장 산업회장 홍선훈입니다. 네, 오늘 최근 들어서 이제 메타버스가 죽었다, 아니면 이제 인공지능 시대인데 메타버스는 어떻게 된 거냐, 많은 분들이 저에게도 질문을 많이 해주시는데요. 오늘은 좀 특별한 시간을 좀 갖고자 우리 협회의 명예회장님이신 김동현 명예회장님을 모셨습니다. 오늘 김동현 명예회장님께서는 제가 단톡방에 올려드리는 것처럼 91년 3월부터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키스트 가상현실 연구실장님으로 시작을 해서 현재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가상현실의 어떻게 보면 가장 전문가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일단 오늘 이제 말씀해 주시는 가상현실의 메타버스와 가상세계 그리고 가상현실 주제로는 가상현실의 태동과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오늘 강연해 주실 건데요. 강연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분들은 그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강연 종료 후에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가상현실 콘텐츠 산업협회 명예회장님이신 김동현 박사님을 모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가상현실 콘텐츠 산업협회 명예회장을 맡고 있는 김동현입니다. 오늘 드릴 말씀은 요즘 메타버스라는 용어가 잠깐 반짝했다가 지금 사라지고 이 협회의 근간이 되는 가상현실 기술은 과연 어떻게 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제 경력은 나중에 자료로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선 지금 메타버스 때문에 갑자기 반짝했다가 이게 거품이 사라지면서 거기 묻어서 같이 가상현실까지 같이 이렇게 흐지부지 돼가는 그런 경향이 보이는 것 같아서 초창기에 이 가상현실 기술이 태동하던 시기에 과연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제가 참여했던 프로젝트를 소개하면서 좀 초심으로 돌아가자라는 의미에서 한번 좀 지나간 일을 한번 좀 훑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우선 저는 1984년에 일본에 유학을 가서 그때부터 이제 일을 쭉 진행을 했는데 원래 제가 전공이 건축이다 보니까 도시 건축 시뮬레이션을 주로 작업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일본의 주요 도시하고 하나들이나 그다음에 중국의 상하이, 그다음에 실크로드에 있는 노란 왕국 이런 여러 가지 건축 도시 시뮬레이션을 주로 유학 중에는 많이 했고요. 그러던 와중에 1988년에 한국 프로젝트를 이제 처음으로 이제 하게 됐는데 1988년에 분당 신도시 개발 사업이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이제 우리나라에 30층짜리 초고층 아파트가 들어서게 되는데 그거를 이제 일본 건축계를 이제 견학하기 위해서 현대산업개발의 임원께서 일본에 이제 견학을 오셨다가 저 연구실에서 하고 있는 일을 보고 그 자리에서 제안을 해가지고 분당 신도시 시범단지의 현상 설계에 저희가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분당의 서현역 주변에 있는 분당 시범단지의 현상 설계에 저희가 참여를 하게 됐죠. 그래서 그때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이게 이제 컴퓨터 그래픽 애니메이션이 건축 도시 설계에 사용하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이거를 이제 현장 설계에 도면하고 같이 제출을 하면서
이게 이제 1등으로 당선이 돼가지고 현대산업개발이 이제 이 프로젝트를 내가 설계부터 시공까지 전부 분당 신도시 시공단지를 맡아서 턴키로 하는 그런 프로젝트 수주가 가능했던 거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게 이제 끝나고 이제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 1989년에 이제 분양을 하기 위한 이제 모델하우스를 짓는데 모델하우스의 전시회는 영상도 같이 만들어 달라 해가지고 이제 또 만들게 됐는데 여기에서 이제 참고한 거는 당시 우리나라에는 30층짜리 아파트가 없기 때문에 30층 꼭대기에서 보는 아파트 단지 풍경은 어느 누구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을 실제는 없지만 이 가상현실로는 가능하니까 보여주자라는 테마로 해서 낮에 보는 풍경 그리고 밤에 보는 풍경을 이걸로 만들어서 보여준 거죠. 그리고 나서 이 다음에 이제 이때 현상 설계에서 현대산업개발하고 이제 경쟁을 한 게 삼성종합건설인데 삼성종합건설이 떨어진 원인 분석을 하는데 이 컴퓨터 그래픽 애니메이션이라는 거를 이제 처음 접하게 되고 자 그럼 앞으로를 위해서 삼성에서도 우리도 이런 기술을 확보해야겠다 해가지고 삼성종합건설 산하에 사무종합건설사 사무소라는 설계사무소가 있었어요. 거기에 직원이 저희 연구실에 파견을 와가지고 이제 기술 이전을 같이 받게 되죠. 그래서 받아서 처음으로 같이 작업을 한 게 93 대전 엑스포의 마스터 플랜 홍보 영상 제작을 저하고 같이 작업을 했습니다. 그 친구. 그래서 이걸 계기로 기술 이전을 받아서 한국에 돌아와서 이제 한국에서도 본격적으로 이 건축 설계에 컴퓨터 그래픽 애니메이션이 쓰여지기 시작을 하게 된 거죠. 엑스포즈들을 탐구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한국에 귀국을 해가지고 처음 작업을 한 게 디지털 헤리티지 부분이었습니다. 컴퓨터 그래픽을 이용을 해서 이륙사지 석탑을 복원을 한 거죠. 이 작업을 할 때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미륵사지에 있는 석탑은 반쯤 허물어져 있었기 때문에 이게 나중에 복원을 할 때 7층으로 해야 되느냐 9층으로 해야 되냐 두 가지 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9층일 경우의 모습과 7층일 경우의 모습을 양쪽을 다 보여주고 문화재 전문가들이 이걸 보고 판단을 해서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양쪽을 다 보여주는 작업을 했던 거고요. 그다음에 사실 이렇게 3D 문화재의 3D 데이터를 만드는데 더 필요한 부분은 이런 석조 건축물이 아니고 목조 건축물이라는 부분을 이제 제가 계속 주장을 해가지고 그 이유는 목조 건축물은 화재가 나면은 불에 타서 없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목조 건축물은 3D 데이터를 미리 만들어서 보관을 해놔야 된다. 만에 하나 무슨 재해가 있을 경우를 대비를 해서 그래서 이제 이 미륵사지 석탑을 복원한 다음에 법주사 팔상전의 3D 데이터를 이건 뭐 애니메이션으로 한 게 아니고 그대로 그냥 3D 데이터를 만들어서 데이터를 그 문화재 연구소에 전달을 해준 경우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가상현실 연구를 시작을 해서 91년에 이제 예산 시청을 하고 뭐 이리저리 해서 92년 1년 동안 작업을 해서 한샘의 주방 가구를 모델 하우스를 가상으로 만드는 그런 프로젝트를 수행을 했습니다. 이거를 이제 한샘에서 저희한테 의뢰를 했을 때는 이거를 그 모델 하우스에다가 다 전시를 해서 손님들이 다 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이었는데 당시에 장비 가격이 HMD가 1억 5천이고 뭐 그래픽 워크스테이션까지 다 하면은 장비 가격이 7억이 넘는 비용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매장에다가 다 설치할 수는 없고 해서 그 한샘에서 자기네가 설계를 할 때 연구소에서 설계를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그렇게 활용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영화 94년에 구미호라는 영화의 특수 효과를 이제 담당을 했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또 우리나라 최초의 이제 VFX 영화가 됐는데요. 이거를 이제 성공적으로 마치면서 우리나라도 그 전까지만 해도 이런 VFX 영화는 헐리우드의 전유물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이게 하면 될 수 있구나라는 이제 자신감들을 이제 영화계에서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마 요즘 이 현장에서 그 영화계에서 그 특수 효과 하는 분들의 고참들은 대부분 다 아마 이 구미호 키즈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이 구미호 영화가 개봉되고 나서 많은 그 CG 아트 디자이너들이 헐리우드에 가서 또 VFX를 공부하고 오기도 하고 해서 그러면서 우리나라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특수효과 영화가 발전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구미호가 개봉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강재규 감독이 다음 자기네가 기획하고 있는 영화의 특수 효과를 맡아달라고 해서 이제 은행나무 침대의 특수 효과를 기획을 같이 했어요. 그런데 이제 저희 키스트의 규정상 그 민간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연구소에서 하면 안 된다라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기술 이전을 해준 신신의 영화사의 자회사인 이미지 메이커에서 특수 효과를 직접 제작을 담당을 하고 저희는 이제 뒤에서 이제 코치만 해주는 그런 식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 이때도 이제 강재규 감독한테 가장 강조했던 부분은 구미호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처음 하는 거니까 이게 CG 특수 효과를 활용한 거다라는 거를 마케팅 요소로 활용을 했지만 제대로 이 특수 효과를 쓰려면 CG를 썼는지 안 썼는지 구분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강조를 했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태극기 휘날리며를 개봉한 걸 보고 나서 어디서 CG를 썼는지도 진짜 저 같은 전문가도 판단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 정도로 깜짝같이 해낸 거 보고 아주 그냥 깜짝 놀란 일이 있습니다. 그 이후로 이제 심영래 감독이 디워라는 영화를 만들면서 컴퓨터 그래픽을 본격적으로 이제 활용을 하게 돼서 이제 처음으로 영화에서 정보통신부의 자금이 지원이 되게 되고 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영화 분야에서도 정부의 지원이 시작이 되게 된 거죠. 이 영화 구미호 VFX 할 적에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시절이었기 때문에 3D 스캐너도 없는 시절이어가지고 3D 스캐너 대신에 그 주연 배우들을 그 서울대병원에 데리고 가서 MRI 촬영을 해가지고 MRI 영상에 속안에 내장이나 머릿속은 우리는 관심 없으니까 겉에 테두리만 데이터를 따내가지고 그거 갖고 3차원 메시를 만들어서
그 인체의 3차원 데이터를 만들고 거기서 이제 그 몸 위에 구슬이 굴러가는 장면을 구현을 했던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90년대 중반 들어서면서 서서히 이제 그 가상현실 연구 1세대 연구자들이 이 한계를 느끼기 시작을 했어요. 첫 번째는 HMD가 너무 비싸다라는 게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온 세상의 물체를 3D 모델링하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다. 그래서 이제 그에 대한 대안으로 이제 제안을 한 게 이제 증강현실 기술이죠. 그래서 일상생활에 세상에 보이는 물체들은 모델링할 필요 없이 그대로 쓰고 가상의 데이터만 컴퓨터 그래픽으로 렌더링을 해가지고 실제 영상과 가상의 영상을 합성을 하면 훨씬 모델링 시간이 단축되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해서 이제 증강현실 기술이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당시 이거 이제 요거는 실제 사진 자료는 볼 수가 없는 게 국방부 쪽하고 같이 한 거기 때문에 보안 문제 때문에 뭐 실제 개발해 놓은 거에 대한 아웃풋 사진 자료가 하나도 남아 있지 않습니다. 그냥 요거는 대충 이런 이미지로 해서 만들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고요. 그래서 모형 헬기에다가 요즘은 뭐 드론이 있으니까 쉽게 되지만 그때는 드론도 없던 시절이기 때문에 모형 헬리콥터에다가 카메라를 달고 GPS 안테나를 4개를 달아서 이 자세 데이터도 GPS 안테나 4개 십자 모양으로 된 데서 자세 데이터를 다 뽑아내고 그리고 카메라로 찍은 영상을 하고 해서 그거를 위치 데이터, 방향 데이터, 그 다음에 이미지 데이터를 하늘에서 전송을 해주면 지상에서 받아가지고 거기에다가 GIS 데이터를 합성을 해서 볼 수 있는 이런 형식의 그 시스템을 구축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우리나라의 증강현실 시스템의 최초 응용 사례가 될 수 있는 거죠. 이게 왜 군용으로 생각을 하고 개발을 했는가 하면 이거의 목표는 요즘 뭐 드론 관련된 영화를 보면 아시겠지만은 헤드쿼터에서 HMD를 쓰고 조종을 하죠. 그러면 드론이 날아가고 목적지에 가서 거기에서 뭐 폭탄을 투하하든 자폭을 하든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바로 그런 용도로 개발을 했던 거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게임 산업을 이제 본격적으로 육성을 하면서 이제 가상현실 기술이 그러니까 모든 첨단 기술이 그렇지만 그 기술을 개발을 하면 그걸 현장에 써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현장에 써먹기 위해서 제일 편한 게 이제 게임 쪽이에요. 게임은 다소 에러가 나더라도 모든 첨단 기술은 개발 초기에는 에러가 날 수가 있는데 에러가 허용이 되는 부분이죠. 오차가 허용이 되고 에러가 허용이 되고 다시 뭐 에러가 나면 리부트하면 되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제 게임이나 엔터테인먼트 쪽에 첨단 기술이 가장 먼저 쓰이는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게임 산업에 이제 첨단 기술을 접목을 시켜서 이걸 산업으로 발전시키자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이제 산업을 육성을 하게 된 거고요. 그래서 요즘 이제 그 가상현실 분야가 이제 메타버스하고 함께 이제 같이 이제 침체되고 이제 그런데 이제 제가 2001년에 예측을 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게임 사용자들의 플랫폼이 어떻게 변화해 갈 것이냐라는 부분을 예측을 한 건데요. 2001년에는 당시에 이제 PC방이 나오기 시작할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 게임 사용자들이 오락실에서 아케이드 게임을 하다가 그 다음에 집에서 가정용 페미콘 같은 가정용 게임기 갖고 게임을 하다가 이제 PC방으로 옮겨갔죠. 이제 여기까지가 그 현재 상황이고 그리고 그 당시에 2001년 당시에 그 다음에 어디로 갈 거냐 예측을 한 게
이제 휴대폰이 이 컴퓨터에 버금가는 성능이 될 것이고 그 당시엔 뭐 스마트폰이라는 용어도 없던 시절이었고요. 그냥 휴대폰이 컴퓨터화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고 그래서 움직이면서 아무 데서나 이제 그 게임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될 것이다. 이제 그 예측을 했는데 그 예측이 들어맞았죠. 지금 이제 모바일 게임이 한참 성행을 하고 있는데 그 다음은 그럼 어디로 갈 거냐? 이 휴대폰으로 하다 보니까 화면이 자꾸 해서 그 뭐야 좀 답답한 감이 있죠. 작은 화면으로 보려니까. 그래서 좀 이거를 좀 더 화질이 좋고 넓은 화면으로 볼 수 없을까? 그리고 거기에다가 하이 스피드 커뮤니케이션하고 같이 가상현실 기술이 접목이 되면 이게 또 다른 형태의 게임 또는 엔터테인먼트 플랫폼이 돼서 이제 오락실이 아닌 또 다른 형태의 다른 뭐 VR 테마파크가 됐건 아니면 뭐 이게 뭐 가정 안에서 VR 룸을 만들어서 하건 간에 그런 새로운 형태의 플랫폼으로 발전해 나갈 것이다 하고 이제 예측을 한 거고 아마 그렇게 곧 얼마 수년 내에 이제 그런 식으로 플랫폼이 바뀌어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제 지나간 얘기는 이 정도로 하고 이제 앞으로 자 그러면 이제 메타버스가 이제 사그러들고 그러면 가상현실은 어떻게 될 것이냐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그 이제 뭐 가상현실이 됐건 뭐 다른 기술이 됐건 이 하여간 뭐 가장 중요한 거는 기술이 베이스에 깔리고 그거가 사업화하기 위해서는 그 기술을 활용한 콘텐츠가 이제 산업화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요즘 뭐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뭐 이것도 뭐 우리나라에서나 많이 쓰는 얘기긴 하지만 그 기존에 이제 1, 2, 3차 산업혁명 시절에 그러니까 제조 산업이죠. 기존 제조 산업하고 지금 현재 우리가 그 영위하고 있는 VR 콘텐츠나 아니면 뭐 다른 문화 콘텐츠들의 그 시스템 공학적인 프로세스의 결정적인 차이점들이 있습니다. 이거를 이해를 하면 우리나라 지금 한류 붐이 왜 지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 당초에는 한 10년 정도 반짝 유행하다 끝날 거다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왜 지속적으로 발전하게 되는지를 좀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건 이제 기존의 제조 산업 같은 경우에는 광물 자원을 채굴을 해서 거기에다가 에너지 자원하고 각종 기술들이 개입이 되면서 가공이라는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결과물이 공산품으로 나오게 되죠. 그 공산품은 뭐 육지나 해상이나 이런 그 유통 라인을 이용을 해서 이제 소비자에게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이 소비자는 이거를 충분히 잘 쓰고 그러고 나서 용도 폐기가 되면 이제 더 이상 쓸 필요가 없으면 이제 폐기를 하게 되죠. 폐기를 하면 쓰레기가 남게 됩니다. 그런데 이 문화산업은 근본적으로 이 프로세스를 그대로 따라가는데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 다른 점은 광물 자원이 아니고 문화 자원이라는 거죠. 문화 자원을 채굴을 해서 거기에 인간의 창의력이라는 에너지하고 첨단 VR이나 뭐 AI 뭐 이런 그 첨단 기술이 접목이 돼서 가공 단계를 거치면 문화 콘텐츠라는 생산품이 생산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그거는 이제 유통 단계를 거치는데 유통을 뭐 차로 트럭으로 나르는 게 아니고 네트워크를 통해서 유통이 이루어지게 돼서 이제 소비자에게 도달이 되죠. 그러면 소비자는 이 문화 콘텐츠를 충분히 활용을 하고 즐기다가 이건 뭐 더 이상 재미없다 그러면 폐기하게 됩니다. 폐기하면 쓰레기가 안 남고 자연 소멸이 되죠. 공중에 사라져 버리죠.
음원 다운로드 받아서 잘 듣다가 이제 더 듣기 싫다 그러고 쓰레기통에 버리면은 그냥 사라져 버리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또 한 가지 그 문화 콘텐츠는 이게 다시 그러니까 고품질의 콘텐츠는 다시 새로운 문화 자원으로 회귀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또 다른 문화 콘텐츠를 창조해낼 수 있는 새로운 자원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무한 루프의 선순환 구조가 생성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류 콘텐츠가 생산이 돼서 인기를 끌었는데 그게 다시 생산된 콘텐츠가 다시 자원화돼서 그 위에 더 살을 붙여가지고 또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고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게 되니까 한류 문화가 지속적으로 지금 물론 영원하지는 않겠지만 지속되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메타버스라는 용어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제가 2021년 여름에 우리 협회 총회에서 이제 그런 의견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이제 메타버스 한참 막 붐이 일기 시작을 할 때여가지고 우리 협회 이름을 가상현실 콘텐츠 산업협회가 아니고 메타버스 콘텐츠 산업협회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을 누구 회원사 한 분이 제안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말씀드린 게 메타버스라는 용어는 2, 3년 후에 아마 없어질 거다. 반짝하고 없어질 거다. 근데 그거에 맞춰서 우리 협회 이름을 바꿨다가 다시 또 원위치하고 그거 번거로우니 그냥 쓰는 게 좋지 않겠냐. 그리고 야 그러면은 메타버스라는 말을 안 쓰면 뭐 투자 받기도 힘들고 정부 용역 따기도 힘든데 그럼 어떻게 그냥 VR로 그냥 밀고 나가냐. 그래서 그러면 메타버스라는 마스크를 잠시 쓰자. 지금 잠깐 끊긴 것 같습니다. 네? 끊겼다고. 끊겨가지고요. 네. 다시 용어 정리 용어 정리부터요? 끊기지 한 1, 2분 정도 된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다시 됐어요? 아직 시스템이 안정이 안 됐나 보네. 이게 저희 시스템은 그게 아니라 유튜브에서 갑자기 끊어져가지고 이 유튜브로 연결되는 거예요? 유튜브에 있는 영상을 이제 인베디드로 갖고 와가지고 저희 이제 프레임으로 씌운 거. 영상은 이제 저희 거를 이제 유튜브 걸 받는 나머지 이제 채팅창이나 그 세션이나 이런 사자의 정보 같은 걸 넣으면서 그 페이지를 만듭니다. 지금 몇 명 듣고 있어요? 지금 110명 신청했고요. 53명 정도가 듣고 있었어요.
다 빠져나가겠네 지금. 지금까지 메시지도 못 보내나? 메시지가 지금 잠시 접촉 불량. 네네 일단은 저기다가 예 됐습니다. 다시 가보시죠. 예, 죄송합니다. 잠시 접촉 불량이었던 것 같습니다. 용어 정리부터 다시 설명을 드리죠. 메타버스라는 용어에 대해서 좀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가 있는데 2021년 여름에 저희 협회 총회에서 메타버스라는 말이 지금 유행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가상현실하고 뭐 다를 바가 없으니 우리 협회 이름을 가상현실 콘텐츠 협회에서 메타버스 콘텐츠 산업협회로 바꾸는 게 어떻겠냐라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메타버스라는 단어는 2, 3년 후에 사라질 용어이기 때문에 굳이 바꿀 필요가 뭐 있냐 그런 얘기를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뭐 그대로 불행하게도 그대로 맞아 떨어져 가고 있는데 그거는 뭐 제가 뭐 30년 이상을 이제 VR 쪽으로 연구를 하다 보니 거기에서 생긴 통찰력일 수도 있겠으나 그것보다는 구체적으로 좀 데이터에 근거해서 그런 얘기를 했던 거였습니다. 그걸 좀 더 설명을 드리죠. 우선 메타버스라는 용어는 미국에서는 그 로블록스라는 게임 때문에 이제 메타버스라는 용어가 이제 쓰이기 시작을 했는데 그 로블록스라는 게임이 2021년 1월 달에 나스닥 상장을 하면서 다른 게임하고 차별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 게임은 기존의 MMORPG 게임하고는 다르다. 메타버스 게임이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제 메타버스라는 용어가 갑자기 세간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을 한 거죠. 근데 그거를 우리나라에서는 이거 뭐 멋있는 말이다 해가지고 그동안 가상현실이라는 용어를 쓰던 걸 전부 메타버스라는 용어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메타버스 산업을 육성하겠다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그랬는데 우선 그러니까 일본하고 중국 같은 경우는 특히 IT 분야에서는 지금 한국을 벤치마킹하면서 뒤에서 따라오는 입장이기 때문에 일본이나 중국에서도 메타버스라는 말을 많이 써요. 그런데 미국하고 유럽에서는 메타버스라고 그러면 그건 그냥 온라인 게임의 한 장르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가 메타버스라고 주장하는 용어는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버추얼 월드 가상 세계라는 말 아니면 버추얼 스페이스 가상 공간 이런 식 용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걸 실제로 이제 구글 트렌드를 제가 이제 2021년 7월 달에 지난 2년 동안 그 주요 국가의 그 용어 사용 빈도를 전부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면 일단 맨 윗줄에 메타버스라는 용어를 한국에서 이제 갑자기 쭉 없다가 갑자기 막 쓰기 시작을 해요. 이때가 언제냐면 2021년 1월 달에 로블록스가 상장한 이후입니다. 근데 미국에서는 조용하죠. 그 같은 시기에. 그러다가 중간에 한번 팍 튀어오릅니다. 이때가 언제냐면 2021년 4월 달에요. 마크 저커버그가 우리는 앞으로 메타버스를 주요 사업으로 추진하겠다라는 사업 계획서를 발표한 시기예요. 그러니까 막 바짝 올라갔다가 저것도 이제 뻥치네.
주가 관리하느라고 뻥친 거구나 그러고서 그냥 관심이 뚝 떨어져 버리죠. 그 비슷한 게 이제 뭐 유럽 쪽 독일, 영국, 프랑스 다 마찬가지로 그렇고 그런데 일본하고 중국은 이제 한국을 쫓아오다 보니까 한국하고 비슷한 패턴을 유지를 하는 거죠. 근데 버추얼 월드를 보면 이게 뭐야 좀 들쭉날쭉 한국의 경우는 좀 들쭉날쭉한데 미국이나 독일, 유럽을 보면은 꾸준히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이게 이제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는 거죠. 결국은 메타버스라는 용어는 한국밖에 안 쓰는 용어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어제 시점에서 지난 4년 동안을 또 한번 구글 트렌드에서 데이터를 뽑아봤어요. 한국은 쭉 올라가 2021년 뭐 피크를 이루고 쭉 올라가서 계속 관심을 보이다가 이제 2023 작년부터 이제 쭉쭉 내려앉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도 아직도 이제 관심은 보이고는 있는데 미국의 경우에는 2021년 아까 그 4월이라고 얘기를 했죠. 페이스북이 메타버스 사업 계획서를 발표한 게 2021년 4월이에요. 이때만 해도 그냥 반짝하긴 했는데 그냥 사라져 버렸죠. 그러다가 완전히 피크를 이룬 게 2021년 10월에 페이스북이 메타로 사명 변경을 하면서 메타버스가 관심이 확 올라갔어요. 그러다가 쭉 지나다가 이게 뭐야 뭐 별거 아니네 이제 그 메타의 실적이 떨어지기 시작을 하니까 그냥 급격히 떨어져 가지고 이제 거의 이제 바닥을 기는 이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버추얼 리얼리티에 대해서 이제 또 이제 지난 4년간을 어제부터 4년 동안의 관심도를 보면 한국은 이제 밑에서 그래도 관심은 이게 메타버스의 근간이 되는 기술이 가상현실 기술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냥 계속 관심은 보이다가 이제 메타버스가 이게 아닌 게벼 이제 이렇게 되니까 이제 메타버스가 줄어들면서 가상현실이 다시 떠오르기 시작을 한 거죠. 근데 미국의 경우에는 여기서 중간에 삐쭉 올라온 데가 있어요. 이게 2021년 12월 말경인데 이때 무슨 일이 있었길래 갑자기 이렇게 VR이 확 뛰어올랐을까? 좀 옛날 기사들을 검색을 해보니까 이때 호라이즌 월드가 오픈한 시점이에요. 이때가. 그러니까 본격적인 가상 세계가 이제 오픈이 됐다 그러니까 쫙 관심을 보였다가 그냥 또 다시 쭉 빠지게 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상현실 기술은 어느 수준에서 계속 일정하게 관심을 보이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가상현실은 계속 발전해 나가고 우리 일상생활에 언젠가는 꼭 써야 될 기술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심은 보여지는 거고 이게 산업화의 피크가 될 수 있는 타이밍이 언젠가 이제 그 시기를 기다리는 것만 남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상현실의 정의부터 이제 다시 시작을 할 건데요. 이 가상현실에 대한 정의를 제가 나름대로 내린 겁니다. 실제로 존재하거나 존재하지 않거나 존재하더라도 원격지에 떨어져 있는 사물이나 현상을 마치 내 눈앞에 있는 것처럼 느끼게 하는 기술. 요게 이제 제가 내린 정의입니다. 여기서 보통 가상현실 그러면 HMD를 쓰고 이렇게 입체적으로 뭘 보고 하는 걸로들 사람들이 다 오해를 하는데 시각만 있는 게 아니에요. 가상현실은 오감을 통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람과 사람이 소통을 할 때 오감을 다 활용을 하죠. 그래서 동시에 쓰는 경우 크게 제한이지만 오감을 경우에 따라서 규합에 이제 쓰게 되는데 그래서 결국은 내 눈앞에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게 아니고
내 눈앞에 있는 것처럼 느끼게 하는 기술이다라고 하는 게 이제 가상현실 기술의 정의로 하는 게 바른 정의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가상현실 기술을 초창기에 1세대들이 연구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전까지 뭐 지금도 뭐 크게 달라지진 않았지만 컴퓨터하고 나를 연결하는 인터페이스가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그게 타자기예요, 타자기. 키보드가 있죠. 키보드는 타자기를 모델링한 도구입니다. 그래서 타자기의 자판 배열하고 컴퓨터의 키보드 자판 배열이 똑같아요. 그래서 초기에 이제 PC가 이제 사무실에 보급되기 시작할 때 이런 우스운 짤 영상이 유행을 하기도 했는데, 그러니까 뭐 아직도 타자기로 하고 있냐 뭐 이러고 했겠죠. 그러니까 뭐 이런 이제 우스개 영상도 있고 유행을 하고 그랬는데, 결국은 타자기의 가장 큰 맹점은 뭐냐면 사람의 말소리를 따라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빨리 사람이 말하는 거를 따라서 그대로 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일부러 그렇게 자판 배열을 한 겁니다. 이 초창기 타이프라이터의 이제 기계식 타이프라이터에 보면 맨 왼쪽 그림의 맨 밑에 있는 타이프 바라는 게 있는데, 이게 활자가 올라갔다 내려오고 이게 교대로 이루어지면서 너무 빨리 치면은 먼저 친 활자가 내려오기 전에 다음 활자가 올라가면서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스피드 이상은 속도가 나지 않게 그렇게 고안이 된 게 타이프라이터의 자판 배열이에요. 근데 그거를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회전하는 사람의 머릿속에서 생각하고 엄청나게 빠른 계산을 할 수 있는 컴퓨터하고 CPU 사이에를 이 타이프라이터의 타자 배열이 막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커티 키보드라고 QWERTI로 배열되어 있다고 해서 커티 키보드라고 하는데, 이 배열 갖고는 절대로 사람이 말하는 걸 따라서 타이핑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 국회에 있는 속기사 같은 사람들이 쓰는 키보드는 따로 있어요. 이거는 한글 속기사들 그 스테노타이프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초성 중성을 동시에 세 개를 한꺼번에 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글자를 쳐나가고, 그리고 상당히 암호화되어 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하하고 시프트를 누르면 뭐 합니다로 그냥 문장이 완성이 된다거나 이런 식으로 암호화되어 있는 게 많아서 일반 사람들이 이거를 쓰기 위해서는 상당한 훈련이 필요한 도구인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쓰일 수가 없는 도구가 되는 거고, 일반적으로 쓰이는 건 타이프라이터의 키보드인데, 이거는 사람 말하는 스피드를 따라갈 수가 없고, 결국은 이게 사람의 능력과 컴퓨터의 능력을 최대한 끌어올리는데 방해 요소로 작용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보완하기 위해 한 게 기술이 바로 가상현실 기술이에요. 그래서 나하고 사람과 사람이 소통을 하는데 오감을 이용을 해서 소통을 하는 것처럼 그걸 똑같이 컴퓨터 모델링화 하자라는 게 이제 가상현실 기술이 처음 시작되게 된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건 뭐 나중에 자료를 보시면은 이제 그 모든 시스템이 인풋이 있고 프로세스가 있고 아웃풋이 있죠. 거기에 맞는 디바이스들이 다 존재를 하게 되는데, 그거를 이제
가상현실 기술의 테크놀로지 트리로 정리를 해보면은 이런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표현 감각, 그 다음에 여섯 번째 감각, 그 다음에 컨버전스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놓은 게 있으니까 이 가상현실 기술에 어떤 게 필요한지 하는 거는 자료를 보시고 참고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입체시의 원리를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몰입감을 느끼게 하는데 이제 HMD라는 디바이스가 현재 나와 있는 그 디스플레이 시각 디바이스 중에는 가장 몰입감이 높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럼 HMD가 꼭 있어야만 되는 거냐라는 부분에서 이제 다른 의견이 있는 거죠. 꼭 HMD가 몰입감이 있는 건 좋으나 위생의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시야를 가리기 때문에 안전 문제 이 두 가지는 뭐 극복을 할 수가 없는 디바이스예요. 그래서 결국은 1세대 연구자들이 HMD는 가정에 들어올 수 있는 디바이스가 아니다라고 결론을 내렸어요. 90년대 중반에. 그 대안으로 이제 그 AR 글래스 같은 그런 이제 증강현실 디바이스를 제안을 하기도 하고 했는데 좀 이따 다시 설명을 드리고 그래서 그 몰입감을 높이는데 중요한 게 이제 입체시인데 입체시의 원리를 보면 그 중에 이제 위에서 세 번째 보면 양안 시차라고 있어요. 눈이 두 개이기 때문에 두 개 들어오는 다른 영상의 차이를 갖고 입체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러니까는 요게 가장 이거를 제일 잘 표현을 한 게 HMD예요. 자, 그러면 이 양안 시차를 포기를 하면 그 입체감을 못 느끼냐? 다른 게 있기 때문에 충분히 느낄 수 있어요. 선원근법이니, 그 다음에 망막상의 크기니, 그 다음에 대기원근법이니, 멀리 있으면 뿌옇게 보이고 가까이 있으면 선명하게 보이고 뭐 이런 걸 여러 가지 요소들이 합해져서 이제 입체감을 느끼는 건데 그 중에 하나만 양안시차 하나만 포기해도 어느 정도 입체감을 느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고려를 하면 결국은 HMD는 꼭 VR에 HMD가 필요한 게 아니다라는 거를 이제 생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협회 단톡방에도 올렸는데 그 HMD를 썼을 때 멀미를 느끼는 원인 중에 여러 가지 중에 하나를 설명을 드린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그 VR 엔진 중에 유니티 3D 엔진에 보면 이제 화면의 화각을 결정하는 FOV가 있어요. 필드 오브 뷰. FOV가 이 화각을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버티컬 필드 오브 뷰의 디폴트 값이 60도로 되어 있어요. 그 60도를 이 표에서 환산을 하면은 일반 카메라의 렌즈 배율로 하면은 21mm 렌즈가 돼요. 21mm 렌즈면 엄청난 어안 렌즈죠. 그러니까 결국은 물고기가 보는 세상을 내 눈앞에다가 보여주니까 또 이리저리 둘러보다가 그냥 어지러움증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사람 눈하고 가장 유사한 렌즈가 50mm 렌즈이기 때문에 50mm 렌즈를 이 화각으로 다시 계산을 하면 27도가 돼요. 27도, 그러니까는 유니티 3D의 FOV를 디폴트 60도가 아니라 27도로 바꾸면은 현저하게 멀미 현상이 사라지게 됩니다. 이 부분은 특히 개발자 프로그래머들께서는 좀 유념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이제 광량의 문제가 있어요. 여기 이제 뭐 자세히 설명은 이제 표를 보고 나중에 보시면 되고 화면이 그러니까 영상이 어두워지면
이 망막에서 뇌까지 전달되는데 딜레이가 생겨요. 그래서 내가 머리를 확 돌리면 이제 이 HMD에 있는 센서가 내가 머리를 왼쪽으로 돌렸다라는 걸 센싱을 해서 그거를 영상을 왼쪽에 보이는 영상을 렌더링을 하는데 실시간으로 렌더링을 했음에도 눈에서 뇌까지 가는 데서 딜레이가 생기게 되면은 그 화면이 뒤따라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것도 이제 멀미의 원인이 되는 그런 사례가 됩니다. 그래서 멀미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는 VR 영상은 최대한 밝게 해야 된다라는 걸 또 유념을 하셔야 될 문제고요.